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년 1반 문학 A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걸 배웠는가 한번 복습해 봅시다. 원래 월요일 날 첫 시간 수업이었을 텐데 안 좋은 일이 또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은 뭐냐면 서경별곡에 대한 본문 해설을 한 다음에 우리가 내용학습 1번 문제하고 목표학습 2번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1번에 대한 문제는 화자가 처한 상황과 태도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별이라는 상황 속에서 화자가 강하게 거부를 하는 거죠. 그 거부를 표시해주는 시어나 시구가 무엇이었냐, 그런 것들은 이제 1번 문제 여러분들이 적으셨던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임과 이별하겠다면 나의 생업을 포기하겠습니다. 질삼배를 버린다. 그러니까 이미 나를 사랑하신다면 울면서 쫓겠습니다.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내가 사랑하는 임을 태우고 보냈느냐, 사공아, 사공 원망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화자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위 두어렁샹 달인들이, 이거 뭐였죠? 그렇죠, 후렴구입니다. 음악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흥을 돋우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후렴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석가도 우리가 풀었죠. 정석가는 그 똑같은 구절이 있긴 하지만 주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경별곡의 주제는 이별이지만 정석가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겹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결국 서로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되면서 구전되면서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그 근거가 바로 똑같은 내용이 적혀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는 궁궐에 편입이 되면서 고쳐서 썼을 가능성이 있다. 개작의 가능성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4번 문제를 이어서 풀 거예요. 4번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재현의 익제집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한자로 좀 표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말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배웠던 서경별곡은 여러분 악장가사라고 하는 책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구전되었던 고려시대의 노래를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노래가 더 오래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악장가사에 수록된 원문 서경별곡이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다음 자료와 서경별곡을 비교하자라는 뜻은 뭐냐? 이재현의 익제집에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 우리가 원문으로 배웠던 서경별곡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말 노래가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는 의의를 살펴보자라고 했네요. 그래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용적인 면에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익제집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니까 구슬이 끊어질지라도 꿰매놓은 실은 진실로 끊어지지 아니하리. 천년 동안 이별하더라도 한전 담심이야 어찌 변하리요. 내용상에 있어가지고 차이점이 있나요? 크게?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원문 읽었을 때하고 지금 익제집에 나와 있는 내용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큰 내용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풀어보고자 한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비교적 원래의 모습대로 전승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고려시대에 불린 민요의 노랫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전하는 게 더 늦게 이루어진 거긴 하지만 그만큼 고려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나 조선시대에 우리말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보존이 잘 되었다라는 거죠. 정리해 주세요. 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오로지 고려 가요와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3번을 가니까 새로운 내용이 나오죠. 한림제유, 그러니까 신진사대부, 신흥사대부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한림별곡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별곡의 갈래는 무엇이냐면 경기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간단한 정리를 통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보니까 여러분, 이 한림별곡이라고 하는 것은 총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장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책에 대한 나열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 2장을 제외한 나머지 1장이나 3장, 8장까지의 내용은 신진사대부, 신흥사대부들이 그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학식이 높은 자신들의 이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다 이거죠. 그래서 1장은 자신들의 장기, 진짜 신체 내부의 장기가 아니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 이런 재주를 상대방에게 자긍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가 1장입니다. 그리고 3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책만 많이 읽었다고 공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글씨를 얼마나 아름답게 잘 쓰는가도 상대방의 재주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같은 경우는 내가 너희들에 비해서 굉장히 글씨를 잘 써, 이런 서체에 대한 모습을 표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림별곡 2장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딱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까지 있지만 실제로 5번째 줄하고 6번째 줄은 하나의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위하고 아래 비교해보면 윗부분이 더 길죠. 그리고 점점 뒤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형식적인 특징이고요. 이런 경기체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옆에 갈래 보면 뜻이 나와 있죠. 신흥사대부들의 자긍심과 풍류를 노래한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경기체가인 이유가 이 작품만 보시더라도 각 후렴구가 보이시죠?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 그러니까 네 번째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이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반복이 될 때 형식이 어떻게 반복이 되죠, 여러분? 무엇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러한 경치가 어떠합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경자라는 말을 써가지고 반복을 하고 있어요. 경자라는 형식을 가진 노래다 해가지고 경기체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체가는 신흥사대부, 고려 말기에 권력을 잡고 있던 이런 신흥사대부들의 풍류를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과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한 것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집품들, 자기들의 어떤 재주들,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은 게 경기체가의 성격입니다. 주제는 신진사대부들의 자긍심과 풍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특징은 동일한 후렴구를 반복하고 있다. 이게 곧 경기체가라고 하는 갈래의 이름을 지어주게 된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부들의 자긍심을 강조하고 있다. 사대부들의 자긍심 강조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일단 정리를 해주세요.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했으면 제가 원문을 간략히 해석해 볼게요. 현대어풀이만 잘 보시면 돼요. 보시면 당한셔, 장노자, 한류, 문집 이런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열거하고 있어요. 어떤 걸 열거하고 있냐면 신흥사대부들이 자신이 읽었던 책의 저자라고 할지 책의 제목이라고 할지 이런 내용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줄 또 보세요. 니두집, 난대집, 백략현집. 현대어풀이로 보면 이백과 두보의 시집, 당나라 때 가장 그 큰 시의 어떤 재주를 떨쳤던 문인들의 시집도 읽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책 많이 읽었다고 좀 자랑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다음 주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네 번째 줄하고 마지막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후렴구를 읽으면 해석이 이런 거죠. 이러한 책들을 주석까지 포함하여 내처외는 광경이 그 어떠합니까? 자기들이 어쨌다는 거예요. 잘났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책을 외치면서 아주 우렁차게 공부하고 있다. 열공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과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바로 경기체가 한림별곡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토대로 문제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한림별곡 각 장 소재들의 속성을 파악해보고 2장을 중심으로 소재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을 생각해 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기 안에 어떤 소재로 노래를 했는지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읽어보시면 문인들의 한문학 양식들, 읽었던 책들, 붓, 술, 악기, 그네 뛰는 광경 이런 것들이 한림별곡의 소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어떤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써보면 되겠죠? 예시 답안은 우리가 지금 2장을 풀었으니까 2장은 문인들이 읽었던 책을 나열하고 있다. 사물을 열거하는 방식을 썼다. 열거법을 썼다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강조했던 거였죠? 후렴구잖아요. 후렴구. 후렴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화자의 정서가 뭐죠? 문장을 못 만들겠으면 여러분 단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부심, 자긍심, 긍지, 과시. 누가요? 화자가 또는 신진사대부들이. 이렇게 적어보면 되겠죠? 화자는 자신의 독서량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드러내고 있다. 책 많이 읽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도 마지막 문제가 비교를 하는 거죠. 제가 비교하는 거 중요하다고 전 시간에 이야기했었어요. 언제 이야기했냐면 제망매가 배웠을 때. 제망매가도 뭐 어떤 갈래끼리 비교했죠? 그렇죠. 향가라는 것과 시조라는 것을 비교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체가라는 것과 고려가요를 비교하는 거예요. 크게 본다면 교술갈래와 서정갈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내용적인 거, 표현적인 거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내용이라고 한다면 사물을 열거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이 사물과 관련해서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낸다. 표현은 아까 제가 설명했죠. 후렴구의 반복, 위, 경기 어떠한이 있고 이런 반복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 정리해 주시고, 서경별곡의 내용은 이별 상황을 보여준다. 고려가요의 주제 중에 하나죠. 이별. 그리고 임과의 영원한 사랑이나 삶의 애환을 그려냈다는 점도 고려가요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표현은 장별 구성이라고 똑같이 나와 있지만 서경별곡 자체는 분연체로 되어 있는 거죠. 후렴구가 반복되고 우리말을 썼다. 악장가사나 악학개범이라는 책에 수록이 되면서 우리말로 표기를 했다는 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됐으면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이제 고려시대까지의 문학이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조선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문학은 이제 174쪽에 제일 위에 보면 아시겠지만 총 4개의 작품, 4개의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문학에는 어떤 갈래가 있었는지를 소개해 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뭘 배웠는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아주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고려시대까지의 문학이란다면 시기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통일신라 이전에는 어떤 갈래가 있었냐? 서정갈래 같은 경우는 고대가요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공무도화가나 황조가라는 게 대표작 작품이었는데 그런 작품 속에서도 우리가 이별의 정안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사갈래로 들어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배웠던 거 단군신화죠. 단군신화는 설화의 3가지 종류 중에 신화에 속하는 작품으로서 삼대기 구조와 금기 모티프 그리고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념을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기 모티프를 할 때 그 모티프라고 하는 것은 소설을 이루고 있는 어떤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소재.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때는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웠던 제망매가를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갈래가 향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노래로서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는데 10구체가 가장 정제된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훗날 시조 갈래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죽은 누이를 추모했다는 게 제망매가였죠. 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 배웠던 고려시대. 고려시대 하면 바로 고려가요가 나와야겠죠. 고려시대 때 평민들이 부른 노래다. 평민에서 궁중으로 노래 전승이 확대되었다. 남녀 간의 사랑, 삶의 애환, 이별을 주제로 노래를 창작하였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사갈래 밑에 있는 가전체라는 것도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과서로는 배우지 않았지만 고려시대의 서사갈래 중에 한 갈래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의인화시켜서 개세징인, 그러니까 개자가 여의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경계하고 사람을 징벌한다. 어떻게 해요? 사물을 의인화시켜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지팡이, 술, 동전 이런 걸 의인화시켜가지고 상대방에게 교훈을 주는 문학이 가전체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요, 이제 시조를 배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시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전 문학 중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조의 개념은요, 거기 빨간색만 보시면 되겠죠? 우리 시 또는 노래를 이제 시가라고 부르잖아요. 시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갈래가 바로 시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말기부터 이 갈래의 형성이 완성이 됐거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행을 했던 시기는 조선시대입니다. 그래서 단원으로 분류시켰을 때 조선시대의 문학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우리 고유의 정형시다. 정형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형식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 형식이 바로 이제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빨간 글씨만 잘 보세요. 초장, 중장, 종장 기억나시죠? 향가의 10단, 그 19채 향가에서 나오는 3단 구성. 사구채, 그 다음에 2구. 사구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3단 구성이라 할 때 사구, 2구. 이 3단 구성이 이제 19채였죠. 그것이 곧 시조 형식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글자 수는 45자 내외, 사음보의 운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고려 가요의 음보와 차이점이 있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징이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직 본문 해석은 하지 않았지만 이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75쪽이 여러분, 황진이의 시조를 보시면요. 마지막 줄 보세요. 마지막 줄 보시면 어런님 보이시죠? 이 부분이 어쩌다는 거죠? 그래서 3음절로 고정이 되어 있다. 이게 시조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종류로 가보겠습니다. 시조의 종류. 시조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 3장육구 45자 내외라고 하는 정해진 형식을 지키고 있는 게 평시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황진이의 시조는 평시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평시조가 하나의 구성이 아니고 둘 이상의 구성이다. 둘 이상. 그러면 이거를 연시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두 번째 작품, 어부사시사. 175쪽에 나와 있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볼 때 한 개만 나와 있으니까 이거 평시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부사시사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마다 총 1부터 10까지 10수씩 노래한 거예요. 그러면 총 한 작품 내부에 40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시조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시조라고 하는 건요 뭐냐면요, 평시조의 정해진 형식에서 조금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종장의 첫 구절을 제외한 부분이 평시조보다 조금 늘어졌다. 종장이 좀 길어진 형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설시조라고 하는 것은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교과서 176쪽을 보시면 와, 길죠. 약간 우리 봤던 황진이의 시조라든지 윤선도의 시조라든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어떤 부분이 길어졌냐면 중장에 있는 부분이 길어진 거예요. 그것을 사설시조라고 부른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 평시조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저 어론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3음절 고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종장에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작품 동짓달 기나긴 밤을을 배워보겠습니다. 일단은 황진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작가 소개를 통해서 배워봅시다. 우리가 그 시조라고 하면 여러 가지 주제가 많습니다. 자연 친화, 임에 대한 사랑, 이별 등등등 여러 주제가 있는데 그만큼 사랑에 대한 또는 그리움에 대한 이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백미로 뽑히는 사람이 바로 황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작품에 대한 특징이 밑에 나와 있죠.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짓달 12월 말이 되겠죠. 양력으로는. 그때 임을 기다리는 여성의 애틋한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대요. 그래서 동짓달에는 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임과 만나는 게 아니죠. 그때 홀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걸 모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추상적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쭉 계속 모아두었다가 실제로 님이 오는 날, 님하고 나하고 만나는 날에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그 시간을 꺼내서 같이 쓰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600년 전에 쓰였던 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문학성을 자랑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유념해서 정리하시고 싶으시면 정리를 해주세요. 작품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갈래는 평시조, 3장6호 45자 내외죠. 그 다음에 성격은 낭만적, 감상적. 제재는 동짓달, 밤, 연정. 임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겠죠. 주제, 사랑과 그리움. 특징,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설명했으니까 이제 안 할 거고요. 두 번째만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음성 상징어를 사용했대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이시죠? 서리서리, 구비구비. 이 두 가지가 음성 상징어예요. 이걸 사용해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라는 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 적었다고 생각하고 본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초장, 중장, 종장의 구성입니다. 첫 번째 줄, 동짓달 기나긴 밤을. 동짓달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방금 설명했던 24절기 중에 하나인 동지가 되겠죠. 팥죽 먹는 날.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내요.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허리를 베어낸대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질 수가 없는 거죠. 추상적인 건데 이거를 만질 수 있게끔 표현을 한 거예요. 허리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그 시간을 베어내고 싶다라는 거죠. 시간을 베어내면 이제 사람이 만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 줄, 춘풍 이불이라고 할 때 춘풍은 따뜻한 이불을 말하는 겁니다. 따뜻한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서리서리는 실이나 새끼 등을 이렇게 포개 놓은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잘라내가지고 포개 놓았다가 어른님, 3절 고정입니다. 종장.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의 밤일 때 굽이굽이 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게 바로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밤의 한가운데를 베어낸다. 이거를 허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밤의 한가운데. 뭐 12시부터 6시라고 한다면 그 중에 가운데를 베어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꼬박꼬박 모아둬가지고 실제 임이 올 때 그 시간을 풀어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좀 더 나가면 여러분들이 지쳐하니까 여기까지 할 거고 다시 수업방 돌아와가지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